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만약에 종목을 내가 5개를 투자했어요. 네. 이 종목에 내가 3개는 플러스가 났고 2개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자, 근데 내가 갑자기 급전 1,000만 원이 필요해. 어떤 걸 파셔가지고 내 급전 1,000만 원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네, 책 제목이 예. 강렬합니다.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예. 세네요, 이름이. 이제 비열하다는 것 자체는 이 표현을 쓴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이제 필립 피셔, 워렌 버핏이 자기 투자 철학의 한 20%를 의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장기 소수 집중 투자의 그 유명한 필립 피셔의 네. 아들인 켄 피셔. 이분도 켄 피셔. 투자 대가인데 이분도 시장은 비열하다. 네. 이런 표현을 썼고 이번에 이제 이 책이 저자인 테리 버넘도 그 비열하다는 표현을 쓴 거고 이 도마뱀의 뇌는 일종의 파충류의 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도 제가 뭐 뇌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뇌도 발전 단계가 있는데 네. 인간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그냥 내가 아무런 걸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생명 상태를 유지해내는 이런 본성적인 요소들을 이 파충류에 뇌 비유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제 이 저자가 또 재미있게도 경제학 교수긴 하지만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도마뱀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충류의 뇌처럼 우리 인간 중에서도 뭔가 본능적인 걸 담당하는 부분. 예, 있죠. 근데 그 본능적인 걸 담당하는 부분이 뭔가 투자 시장에서도 그쵸. 결과를 좌우해 버릴 수 있어서 예.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이 책에는 뭐 이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 이 파충류의 뇌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 편도체예요. 그 뇌의 이게 편도, 복숭아죠. 복숭아 모양의 있는데 공포를 관장하는 부위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확 덮쳐. 그러면 피해야죠. 거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차가 이렇게 오니까 내가 이쪽으로 잘 피하면 죽지 않을 거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죽겠죠. 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차가 또 덮치는데 거기서 덮치는 거 보면서 내 각도도 생각하고 피하는 방향을 생각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피해야죠. 근데 그런 거를 관장하는 야 너한테 위험한 신호가 왔어요.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확 신호를 보내는 거 빨리 피해.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그런 게 일종의 그 편도체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자기공명 장치라고 자꾸 뇌에다가 이제 많이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주가가 막 폭락하는 걸 보여주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공포심이 발동되는 거니까 빨리 탈출해. 막 불이 난 것처럼 차가 달려오는 것처럼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주가가 폭락할 때 오히려 주식을 팔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사야 될 때. 예, 사람 공포상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 거지, 이 책의 저자도. 예. 테리 버넘이라는 저자인데, 근데 이분 거의 슈퍼 천재 아닙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네. 우리가 이제 천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천재는 지금 세상을 바꿔야 돼요.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천재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작 뉴턴이라든가 그 물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공학의 뿌리를 만들어준 거죠. 사실 물리학의 뿌리도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를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이런 사람이 천재인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도 상대성을 통해 천재를 바꾼 거고 이런 건데 뭐 이분도 약간 제가 본 천재과긴 천재과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위대했던 천재과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 이런 저자도 좋아하고 일단 생물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또 성공도 시켰어요. 사업도? 상장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투자은행에서 근무도 했었어.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가서 또 생물학자니까 그런 공부도 좀 했었어. 예,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의 융합이잖아요. 우리가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그 영역들이 필요한 거고 어떤 인간들의 삶을 바라보거나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 학문 분과적인 뿌리를 섞어서 그 볼 수 있는 이런 융합적인 사고를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좋아했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좀 뒤섞여 있는 융합적인 거가 좀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내용의 글들을.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한 권만 읽어도 내가 여러 분야 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많이 공부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뇌과학도 있고 약간 심리적인 측면도 있고 금융시장, 거시경제 내용도 있고 한 권만 읽어도 여러 권 읽은 것 같아요. 느낌이 납니다. 가성비가 좋죠. 지적으로. 테리 버넘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근데 이 책이 사실 저희가 앞에
이렇게 DP를 해놨는데 예. 사실 이 책이 15년 전인가요? 예. 한참 전에 나왔다가 지금은 절판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찾다 보니까 아 이번에 새로 출간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지금 이 책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딱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 책을 15년 전에 제 대학 후배가 출판사에서 일하는데 이런 원고가 있는데 형 한번 좀 봐줘요. 그래서 봤는데 야 이런 좋은 원고를 어디서 구해왔냐.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사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한 15년 전에서 너무 좋은 책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또 저한테 어떤 이 책의 감수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어떤가. 제가 그 15년 전에 굉장히 너무 좋았던 그 느낌이 내가 지금 다시 또 있을까. 근데 역시 있었어요, 저는. 근데 가장 이번에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시장상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보통 시장의 어떤 시장이나 주식의 저평가 여부를 할 때 뭐 PR이라든가 펄이라든가 PBR 뭐 이런 지표들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하지만 소위 말해 휴먼 인덱스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심리 상태를 하나의 투자의 매매 신호로 해석을 하는 이런 식의 사고들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예, 뭐 하시는 분들 꽤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왜 이런 인간들의 행동을 잘 이해를 하고 인간들의 그런 행동이나 심리 상태에서 내가 매매 신호를 파악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지를 다뤄서 전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막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깊이 있게 종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외면받는 시장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시장이고 인간이 더 열광하는 시장들이 팔아야 되는 시장 이런 것들을 왜 그런지를 굉장히 좀 경제학적이면서도 또 스스로가 인간 본성 측면에서 분석한 대목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저는 그 매도 시점을 포착하는데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15년 전 책에서는 추천사를 쓰셨고 이번에는 감수까지 직접 하신 거고 뭐 좀 번역한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어떻게 지금 책이 더 당연히 마음에 드시겠죠? 저는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권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책도 15년 전에 나온 책이 좀 갖고 있고 책을 한번 많이 버린 적이 있어요. 뭐 이사하거나 뭐 이럴 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 책을 많이 좋아하시고 사서 모으신 분들 느끼는 거지만 책을 막 사서 모을 때는 읽지도 않으면서 그 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옷 자꾸 사고 싶고 뭐 이런 거 하던 것처럼 그런 시기를 거치다 보면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책이 인생의 짐이 되는 시기가 와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읽으셨어요. 읽진 않죠.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많이 읽는 사람과 소장용. 책을 지금 많이 갖고자 하는 사람이 그건 약간 달라요. 제가 보면 저 약간 후자 쪽에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많이 버렸는데 그래도 이 책은 안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상당히 이 책을 그때도 좋아했었어서. 이 책을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한 번씩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테리 버넘이 쓴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투자와 인간 본성. 저자가 우리가 왜 쉽게 돈을 벌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뼈 때리는 문장으로 한 말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당신의 머리는 돈을 벌기에는 너무 낡았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나이가 들었다, 고장났다가 아니라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를 하잖아요. 인간의 진화의 방향은 생존과 번식이에요. 여기에서는 번식. 어떤 윤리가 개입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선하냐 악하냐 이런 게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해오는 방향은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해오는 방향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인간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부터 좋아했느냐 뭐 일단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뭐 자료들을 보면은 대충 제가 뭐 인류학은 잘 모르지만 대략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35만 년 전에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이제 나와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죠. 이 인류 역사 35만 년 전의 생활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계속 인간들은 내가 생존하고 번식하는 쪽에 유리하게끔 계속 진화해 온 겁니다. 계속 뭐 의사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요. 근데
투자라는 세계는 굉장히 인류의 삶에서 보면 극히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35년 만 전 세계인데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이 생겨난 거는 1602년도거든요. 네.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생겨납니다. 그게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1100명인가 1500명이 저기에 주주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하나의 추가 조항으로 쓴 게 그거예요. 이 주식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그 추가 조항 하나가 오늘날의 주식시장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인류는 그러니까 1600몇 년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2023년이니까 한 400. 그렇죠. 500년도 안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온 것은 이 투자에 맞는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진화해온 존재지 네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진화해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투자 시장과 이 진화해온 인간의 본성이 충돌하는 것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얘기한 게 너무 낡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머리는. 왜냐면 우리는 35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로 진화에 적합해온 건데 주식시장 인류의 삶에서도 극히 초초초 현대의 문명 중에 하나인 거죠. 안 맞는 거죠, 이게. 35만 년 동안 그냥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 한 400여 년 동안 투자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예. 어느 쪽이 더 많이 우리의 머리를 그쵸. 지배하는지는 자명한 거죠. 결정되어 있는 거죠. 인간은 우리 원시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훨씬 더 현대인이 아니라 원시인으로 훨씬 더 오래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지과학자 저 스티븐 핑거 한국에서 자주 오시는데 굉장히 네. 이분은 제가 보기엔 천재예요. 예. 그 스티븐 핑거 교수가 한 이 표현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에 나온 표현은 아니지만 네. 인간은 그 도박 기계적 확률상하게 오류를 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도박 기계적 기계적이 상황. 그러니까 이제 뭐 카지노라든가 예. 로또라든가. 그러니까 로또 내가 당첨 확률을 계산하잖아요. 그게 엉터리거든요. 계산할 네.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의 뇌에서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의 범위가 아니에요. 이때 로또만 하더라도. 그리고 카지노도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네. 근데도 그걸 확률적 계산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오류를 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왠지 될 것 같고. 예.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스티븐 핑거 교수는 그런 도박 기계적인 확률의 상황으로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주식시장에 부적합하다라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도 인간이란 존재는 동물이랑 다르게 이성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예. 그런데 뭐 책에서도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 위에 위치했죠? 그죠. 전두엽. 이 전두엽 피질이 이마 뒤에 부분에 있는. 그래도 투자를 분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예. 하는데 그럼에도 왜 우리는 때때로 혹은 자주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엽이란 부분이 네. 그 뇌과학자 분들의 책을 보면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뇌 부위예요. 이성. 그쵸. 논리, 추론 예. 이런 것들이 그 소위 말해서 전두엽인데 인간의 뇌의 발전 과정에서 전두엽은 가장 나중에 발전한 분야예요. 그 전에 먼저 발전한 분야가 당연히 뭐 우리가 뭐 촉수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편도체라든가 이렇게 본능적인 삶을 더 삶을시키는 것들이 먼저 발전을 하고 전두엽은 맨 나중에 인간이 발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저자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뇌를 하나로 보지만 뇌에 담당하는 부위도 서로 경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을요 예, 서로. 할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살아남아야 돼. 예, 그러니까 내가 더 커져야 돼. 그래서 전두엽 피질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맥락으로 행동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책이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예. 책이죠. 다니엘 커너반 교수죠. 저희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그 심리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에 경제학상을 심리학자가 받았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뭐냐면 얘기하는 게 사고 원과 사고 투잖아요. 예.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뭐죠? 2. 예, 이건 뭐 우리가 익숙해지면 이제 사고 1에 가까운 거죠. 본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시스템 근데 이제 뭐 2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6 더하기 나누기 2 이런 건 어떤 거죠? 이거는 내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네. 것이 전두엽의 기능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대다수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추론적으로 가장 인간적게 만들긴 하지만 저자의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이런 본능적인 영역이 지배할 때가 있고 이 본능적 영역에 내가 끌려다니면 이 본능적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시장과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도 내가 본능적인 이런 파충류의 도마뱀에 내가 나를 지배할 것 같으면 내가 좀 눌러놓고 우리가 사고 이제
2로 가야 되는 거죠. 사고 2로 가서 좀 정지하고 멈추고. 그래서 이 책에 간간히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투자 의사 결정은 당장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당장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유예해라. 뭐 생각을 더 해봐라.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걸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분노 조절하는 거 원래 비슷하죠.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 욱할 때 이게 화도 마음의 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화가 좀 많아서 화에 대한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보면서 똑같아요 원리가. 팍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다가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사고 쳐놓고 후회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게 화가 날 것 같으면 내가 화고 나가 있다는 걸 빨리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인지를 해야죠. 그렇죠. 내가 관찰해야 돼. 내가 지금 화가 나고 그러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눌러야죠. 심호흡. 그러면서 이제 차분하게 해서 내가 이제 그 전두엽이 활성화 되도록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용한 문장이 나는데 민스키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얘가 하신 얘기가 그 글을 인용을 하는데 전두엽 피질이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지만 인간의 행동을 100%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 다 통제하는 거는 아니다. 그쵸. 통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인간이 아닌 거죠 그때는. 그 전두엽은 그 우리가 이마 뒤에 있는 전두엽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렇죠. 내부이기 때문에 이 전두엽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어찌 보게 되면은 예전에 어떤 그 방송을 보니까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이 전두엽을 이제 다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고로 다친 그분들이 약간 좀 분노를 잘 조절을 못한다거나 당연히 그렇죠.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과학을 제가 뭐 전공하신 건 아니고 이제 뇌과학 책들을 보게 되면 초창기 뇌과학은 그렇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자기공명 장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fMRI라는 장치를 걸어가지고 뇌를 이렇게 뇌파 같은 거 그렇죠. 뇌파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없어가지고 초창기에 뇌에 대한 연구는 그 뇌 질환자들, 뭐 뇌전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셨던 분들 옛날에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 뇌를 다치신 분들인데 그 부위가 다친 부위 때문에 왜 이걸 갑자기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이걸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 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항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야. 근데 감정을 관장하는 부위에 뇌를 다친 분들은 결정을 못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자서 논리만 있고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논리와 감정이 적절하게 결합이 돼야만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지. 많은 분들이 감정 없이 결정하니까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게요. 인간의 그 결정을 내리는 결정적인 부분이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이 없으면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른바 식당에 가서도 결정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감정 이런 게 조금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그건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감정이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지배가 될 경우에는 뭐 투자 시장에서도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고 우선은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인지 한 템포로 쉬어가고 도마뱀의 뇌, 파충류의 뇌, 본능적인 뇌가 아니라 전두엽이 활성화되도록 이성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인간은 누구나 손실 회피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남아야 되니까 빨리 도망가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행동 같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도 저자가 몇 가지 재미난 이론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도 나오던데요. 최후 통첩 게임은 뭐 이 책 말고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게임 이론 책 같은 거 보더라도 항상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기자님이랑 저랑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은 룰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그 제가 이대호 기자님한테 얼마를 제시하더라도 무조건 수용을 해야 돼요. 받으려면? 돈을 받으려면 얼마를 줘요.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 중에 제가 이 기자님한테 얼마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기자님은 선택권이 없어요. 협상권도 없고 그냥 내가 주는 금액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럼 제가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죠. 제가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1,000만 원 중에 제가 돈 10원 줄게요. 이상한 건 나쁜 놈 이러고 있죠. 근데 사실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받는 게 나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무조건 다 받는 게. 이 기자님은 10원을 주든 10원이라도 받으려면. 그렇죠. 정말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라면 그렇게 다 받겠죠. 왜? 10원도 내 돈 이익이니까. 그렇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없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한 거죠.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도 인간 이상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투자 같은 거 하다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손실 회피 감정 같은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거죠. 뭐 내가 땄을 때 1,000만 원이 느끼는 심리적 강도와 네. 그 내가 1,0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심리적 강도가 같느냐.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산수 시간에 배운 거대로 하면 플러스 1,000만 원과 마이너스 100만 원은 이게 절대값으로는 같은 거예요. 네. 이게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값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강도로 작용하는 게 인간이 완전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고 네. 정말 합리적인 존재라면 동일한 강도로 부의 값이든 정의 값이든 작동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네. 이제 행동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손실이 났을 때 똑같은 동일한 금액이라도 2배의 강도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의외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많다.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일종의 손실회피 감정이 발생하는 건데 이대호 기자님도 주식 하시지만 만약에 종목을 내가 5개를 투자했어요. 네. A, B, C, D, E 5개의 종목에 투자했는데 이 종목에 내가 3개는 플러스가 났고 2개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자, 근데 내가 갑자기 급전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여러분들 A, B, C, D, E 종목 그 C, D, E는 플러스 종목이고 난 종목이고 A, B는 마이너스 종목인데 어떤 걸 파셔가지고 내 급전 1,000만 원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아, 저 지금도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예, 그죠. 그게 뭐냐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뭔가 수익 난 것을 잘라서 수익을 현실화하고 저기 손실 보고 있는 거는 손절하기도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장투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가지 않나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손실 회피 감정의 그렇죠. 손실 회피하려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비판을 합니다. 이게 다니엘 커너만 교수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거고 이 책에서 그런 대목이 일부 나오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글로벌 관점을 가져라. 글로벌 관점이라는 게 전 세계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라. A, B, C, D 이 5개에서 그러면은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는 그 전체 100으로 봤을 때 E는 30% 이렇게 했을 때 뭐냐면 전체로서 보고 A, B, C, D를 다 비율만큼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래 하고자 유지하고자 했던 포트폴리오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렇죠.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손실회피 감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이제 갑자기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실제 증권 계좌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매매 횟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분석을 해봤는데 네. 그다음 사람들이 사고 판 걸 분석해봤더니 이 책에도 그게 좀 어느 정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 CDE 플러스가 난 주식은 승자 주식이고 네. AB 마이너스 주식은 마이너스가 일종의 패자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승자 주식을 팔지 말고 네. 패자 주식을 파는 경우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시들어가는 꽃을 빼고 예. 자라나는 새싹을 더 키워야 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은 조금 수익이 나면 그걸 잘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정말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패자 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낫다. 이것이 뭐 법칙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이거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A, B, C, D, E 주식을 샀을 때 초기 아이디어가 변하지 않았고 기업이 여전히 괜찮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골라서는 안 되고 A, B, C, D 중에 자기가 보기엔 가장 확신도가 떨어지는 종목을 파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수익률과 더불어서. 네. 이 세 가지가 맞는 거지. 무조건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난 걸 가지고 의사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잘못된 의사결정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회피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투자에 인간의 뇌가 안 맞는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이 맞는 건데. 네네. 예. 마이너스 100만 원 되어 있는 건 왠지 묻어놔야 될 것 같고 플러스 100만 원 되어 있는 건 아유 빨리 찾아가지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해요. 또 플러스. 근데 그게 우리의 뇌가 인간의 35만 년 동안 설계된 뇌가 그렇다니까.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예, 맞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인류가 진화를 해왔고 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 시장의 비합리성. 시장의 비합리성. 뭐 사람만 비합리적이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장도 비합리적이다라는 예. 건데 저자는 호시탐탐 투자자를 노리는 빌런이라고 시장을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빌런이라는 말 너무 좋아요. 저는. 악당. 예. 그래서 저는 전에 도서관 가서 이 빌런에 관한 책을 사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악당 좋아하세요? 악당을 좋아하기보다는 이런 빌런이란 그 어감이 전 너무 좋아요. 그쵸. 왠지 악당이라고 하는 것보다 빌런. 빌런이라고 하면 그쵸. 뭔가 영화 주인공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빌런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세계관 같은 것들. 네.
네. 악당이 좋아하기보다는 빌런이란 말과 그들의 세계관이 좋은 거죠.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 네, 배트맨에 나온 빌런들의 세계관이란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그냥 뭔가 단순하게 그냥 해코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의 뭔가 철학이 있어. 그 소시오패스 같은 빌런 말고 네. 나름대로 철학에서 있어서 악당이 된 그 빌런들의 세계관 이런 걸 좋아하죠. 근데 시장이 비합리적이고 시장도 뭔가 어떻게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빌런이라는 표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테리 버넘은.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시장은 비합리성이다. 시장이 합리적이냐 비합리건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에요. 사실은 뭐 경제학계의 오래된 논쟁이고 그렇지만 그 한쪽에서 이제 시장이 합리적이다고 얘기하는 게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이 책을 비판하고 있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죠. 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은 뭐 저도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짧은 지식으로는 그런 거죠. 주가라는 거에선 그 우리가 주식의 가격을 움직이는 모든 정보가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분석을 하려고 해도 분석이 의미가 없다. 다 반영이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 인덱스 투자 전략을 철저히 옹호를 하죠. 그래서 시장을 그냥 따르는 전략.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길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경제가 이제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뭐 성장을 이렇게 멈추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어렵죠. 근데 경제 성장이 뭐 미국처럼 그 몇백 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뭐 주가가 많이 안 오르긴 했었지만 우리나라도 그 종합주가지수가 1980년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80년대 100으로 시작돼서 지금 2300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도 23배가 단순 계산 성장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80년도에 저 인덱스 펀드를 딱 내가 가입을 했으면 지금 23년 동안 23배 버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해왔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런 경제 성장은 주식시장의 이 경제 성장의 축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의 과실이 당시 주식시장에 압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전략을 해야 된다는 건데 테리 버넘은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죠. 시장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이지만 때때로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악당처럼. 그러니까 악당도 평소에는 조용히 잘 생활하다가 한두 번 나와서 사고를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런들이 때때로 사고를 치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은 때때로 굉장히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 근데 그 합리성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 벌 수 있는 거고 더 못 버는 사람들은 이제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더 마음고생을 하시겠죠. 이 얘기는 사실은 테리 버넘뿐만이 아니라 특히 뭐 워렌 버핏과 같은 그 가치 투자적인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시장의 비합리성을 옹호하는 쪽에 많이 서 있으신 거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시장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정도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비합리성에 대해서. 첫 번째, 금융시장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시장 붕괴.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시장 아시잖아요. 폭락 사태들 펼쳐질 때. 벌써 저도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때 한 번 있었죠. 제가 이제 처음에 기자 생활했던 게 딴 걸 하다가 증권 담당으로 딱 출입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정말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버블 왔다가 또 왕창 깨졌죠. 그 다음에 뭐 카드사 대란이 있었죠. 2003년도인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2003년도 같아요. 2003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있었죠. 또 그 다음에 뭐 팬데믹 있어요. 팬데믹 있었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때때로 찾아온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시장이 이렇게 커다란 붕괴를 일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그 비합리적인 거의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때 뭐 가장 가까운 예가 팬데믹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시장 거의 한 40% 폭락을 했었고 거의 이러다 지구가 멸망하나? 라는 생각들도 사실 많이 했었죠. 도마뱀의 뇌가 작동해서. 맞습니다. 계속 더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죠. 그 세 가지 근거 중에 또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것에 만약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 반영이 돼서 가설처럼 시장 정보가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예를 한 게 뭐냐면은 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주식을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많이 하락한 주식을 사느냐. 이게 포트폴리오를 짠 거예요. 최근에 많이 상승한 주식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하나를 짜고 네. 최근에 많이 깨진 이런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들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 연구들은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게 최근에 상승한 주식을 계속 사서 보유한 것과 최근에 많이 떨어진 주식을 보유한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수익률이 좋았느냐. 예.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난 주식들 사서 보유한 게 더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만약에 이게 합리적인 거라고 그러면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가격을 다 반영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증거로 나타나는 게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성의 증거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걸출한 투자가가 부를 일구려고 그러면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평균에 투자하는 전략이잖아요. 우리가 S&P 500에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시장 평균에 투자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평균에 투자하게 되면 탁월한 부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S&P 500이 200년 동안 그 가져왔던 연평균 수익률이 연 8% 되거든요. 그러면 워렌 버핏은 20%가 넘는 연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탁월한 아웃라이어가 시장이 극히 효율적이고 평균 투자 전략을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저자는 워렌 버핏 같은 그 인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성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은 아닌데 네. 그 굉장히 한국에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니콜라스 탈렙 있죠. 네. 운과 능력의 절묘한 조합이랑 블랙스완. 네. 저도 굉장히 행운에 좋아하는. 속지 마라 뭐 이런. 전 이 사람도 천재예요. 예, 천재예요. 니콜라스 탈렙 정말 천재 같아 이 사람. 독특한 천재인데 이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률적으로 버핏 같은 그 인물이 한 명 나올 수 있다. 이거 무작위적으로 가능하다.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면. 그렇죠.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인데 네. 똑같은 거예요. 그 원숭이들 다트 하듯이 네. 70억 명이 주식 갖고 다트를 하면 예? 그 중에 한 명 버핏 나온다. 나온다. 네, 네. 그 확률적으로 그런 것이 버핏이 그래서 버핏이 뛰어나다는 것 자체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또 그렇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본인이 어느 쪽이 맞든지 그건 아주 결정을 하시는 건데 사실 워런 버핏이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상위 10개 종목들 늘 분기마다 예. 뭐 공시도 되고 다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따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예.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장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믿는지는 뭐 그건 전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제 여담으로는 둘 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시장 평균 전략 S&P 500을 사는 것과 네. 비합리성 어느 정도 이용하려는 것을 좀 같이 하는 게 네. 개인들은 소박하게 투자하는 데는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읽은 문장 중에서 전 그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평균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없다. 평균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없다. 중간 하게 되면 중간밖에 안 되는 인생이니까. 그러네요. 이 비즈니스라도 뭐든. 근데 단 예외 시장이 있다. 중간만 해도 내가 플러스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하나 있다. 그게 예. 주식시장이다. 지수만 따라가도. S&P 보면 평균을 사는 전략이니까 평균을 사더라도 나는 이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예. 다음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 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테리 버넘이 쓴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다음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거의 한 1년여, 최근 1년여간 가장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그쵸. 인플레이션. 이게 비열한 시장을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로 꼽히나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앞부분에서 인간의 본성적인 요소를 다루고 두 번째 파트에서 이 책에서는 거시경제적인 요소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요소에서 경제학자니까 이 사람이 달랐던 주요 이제 변수들이 금리,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생산성 뭐 이런 걸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각 국가들 간의 역사적인 주식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인플레이션을 꼽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시대가 사는 그쵸. 거고 이 저자가 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물론 이 책에서 화폐 역사부터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어느 정도 설명하고 거기서 있었던 역사 에피소드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화폐적 현상이요? 예, 화폐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보통 인플레이션은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자꾸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현상 가지고 가치 판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나쁜 거니까 정부가 옛날에는 그랬었죠. 정부가 물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기업들 불러들이고 이번에도 그랬죠. 값 내려라, 예. 제품 가격 내려라.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뭐 당국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신다라는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의사 표현, 의지의 표현의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 실제로 간섭하겠냐. 이 정도 한국 경제의 사이즈, 예. 그다음에 뭐 그 1인당 국내에서 3만 달러 정도 되는 나라에서 한두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 정치권이나 그 정책 당국가 나서는 것 자체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의사 표시인 거죠.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는 그 숨겨진 그런 거의 개념에는 악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돼. 네, 악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이 책의 저자는 경제학자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고 인플레이션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그럼 적정 인플레이션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적정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얼마가 될 거냐. 적정 인플레이션. 그렇죠. 과연 어떤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는 경제는 더 위험한 경제인 건 아시죠? 그럼요. 아예 성장이 멈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너무 없는 건 더 악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화폐 현상. 왜 명목 임금을 한번 올리게 되면 더 내리기가 어려운가?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명목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좀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떨어뜨리는 방법은. 실제로 깎으면 다 반발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쓰게 되면 명목 임금은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 싫어하는 것 같지만 앞에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좋아하는 정책을 씁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근본이제가 폐기가 된 게 1976년도인가? 네.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러죠. 네.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아주 급작스레 포기를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7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화폐량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예. 기하급수적으로. 당연히 경제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통화량도 늘어야 되지만 네. 거기에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좋아해요. 앞에서는 싫어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이런 화폐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화폐 환상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레리 서머스 교수. 네. 이 집안은 정말 경제학 천재 집안입니다. 네. 이분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게 가족 간에 이렇게 다 경제학자들이 바른 집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분석한 걸 이 책 소개를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깊숙한 경제학자들의 분석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모델은 모르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적정 인플레이션이 레리 서머스 교수가 역사적으로 추정한 1에서 3% 정도가 적정하다. 1에서 3% 정도.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죠. 나라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앙은행이 이상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수준이 2%잖아요. 1에서 3% 물론 이 정도가 되면 제일 좋은 거죠. 돼야 말이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골디락스 경제, 지금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기 전에 2000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금리도 좀 낮고, 물가도 1에서 3% 적정하고. 이게 제일 자본시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골디락스 경제가 있었는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이게 오래 못 갈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예측보다 더 늦게 왔죠. 15년대 책이니까 늦게 왔지만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던 그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 교수죠.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교수고 이 신자유주의의 거두였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그 시카고 대학에 있는 밀턴 프리드만 동상을 학생들이 무너뜨렸었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그 이미지입니다. 그게. 그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거의 20년간 그 미국 경제학을 주도했던 인물이었고 이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정책도 철저한 그 자유시장의 옹호론자였던 사람이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그 하나의 그런 금융위기의 원죄에 가까운 이론을 제공한 인물로서 비판을 받아가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동산을 무너뜨렸던 사건은 굉장히 참 인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내린 유명한 얘기가 이제 그거죠. 네. 인플레이션은 철저히 화폐적 현상이다.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당연히 현재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저는 뭐 이것을 반발하는 분들 많으실 거고 저는 뭐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알 수도 없어요. 이 책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이 사람 밀턴 프리드만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테리 버넘 교수. 그래서 그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과도하게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조에다가 물을 많이 채울수록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화폐적 현상으로 본다는 거고 예. 다음 키워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키워드. 금리. 금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에서도 심리 뇌과학이 있습니다만 거시적인 거. 그래서 인플레 이야기를 들었고 금리. 저자는 금리에 대해서 그럼 어떤 관점을 갖고 이 책을 썼을 때는 금리가 그 낮은 때였었어요. 금리가 낮다는 건 뭐냐면 채권 시장의 초호황이었던 거죠. 1980년부터 한 2000년, 또 2000년대 이후도 마찬가지.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채권으로 돈 버신 분들이 많아요. 채권 뭐 매니저분들도 보상을 많이 받았고. 왜냐면 이게 금리가 계속 내려갔잖아요. 20년. 때. 그러면 뭐냐면 채권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도 그냥 그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뭐 원리 모르셔도 돼요. 그냥 반대로만. 저도 처음에 그냥 이거 할 때 뭐 기자 시절에 저도 뭐 경제학 전공이 아니니까 왜 반대로 움직여 설명도 헷갈리면서 그냥 외우자. 그래서 뭐냐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 일단 외웠습니다. 외우고 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리와 채권을 외워놓고 시작하자라고 늘 먼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뭐냐면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계속 금리가 내려왔잖아요. 이번에 이제 반전되기 전까지는 한 20년 동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채권 가격은 계속 올랐으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된 거예요. 채권의 초호황이 왔었던 시기에 이 책은 나왔던 책입니다.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과 달라요. 지금은 채권 가격이 허락하니까 지금은 최근에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투자 시장에서 주가 떨어졌죠. 채권 떨어졌죠. 부동산 떨어졌죠. 다 같이 떨어지는. 이러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사서 보유하는 바이 앤 홀드 하는 전략 하는 사람들은 다 박살인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는 거.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금리를 따먹는 사람들만 좋아진 거죠. 대출자도 박살, 대출 받은 사람도 박살. 그 다음에 뭐 주식도 박살, 부동산도 이렇게 됐던. 그래서 이때 내려갔던 시기에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에서 원래 채권을 좋아하는 사람들 겁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그런 표현을. 조금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더 공격적인 성향.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뭐 겁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겁쟁이들이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겁쟁이들이 반격이 시작돼 그 내용을 쓴 거죠. 이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 채권과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채권쟁이들은 저희가 이제 옛날에 뭐 기자 시절에 뭐 썼던 표현 중에 하나는 채권쟁이들은 비관을 먹고 살고 주식쟁이들은 희망을 먹고 산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근데 채권쟁이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보수적이고 막 왜냐면 빌려준 거 떼는 거면 안 되니까 굉장히 따집니다.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뭐 그 정도 가지고 1, 2% 가지고 채권에서 1, 2%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주식에서 1, 2% 까일 거거든요. 그까짓 거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질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을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담이지만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아마 경제학자들이 누구나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가 제로로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옛날 책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게 딱 금리가 제로로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금리가 나왔을 때 저희 센터에 이제 경제학 전공하거나 경제학 석사 받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사에 뭐 경제 비전공자지만 그래서 경제 교과서 한번 찾아와 봐라. 제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 나왔을 때 뭐 경제학 교과서 금리편에 한번 찾아보자. 맹추의 경제학도 한번 보자. 제로 금리랑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나오나 교과서에 찾아봤어요. 실제로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이게 있었던 거죠. 저는 뭐 여담이지만 이게 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경제사학자들이 이 시기를 그때 시대를 보면서 금리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지나고 나서. 네, 저는 그때 늙어가지고 안 보겠지만, 네? 지금 현재 젊으신 세대들은 역사 공부하실 때, 사실 이 금리의 역사에서 이 마이너스 금리, 제로라는 금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재미날 것 같아요. 혹시 그 15년 전에 그러면은 제로 금리로 가는 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죠. 이거는 뭐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대로 놔둬야죠. 그러니까 책은 책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자가 해야 되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키워드. 회의적인 태도. 회의적인 태도. 이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라라는 말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도마뱀의 뇌, 어떤 본능에 따르는 거를 내가 제어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라라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제 그 문패라고 그러죠. 우리 그 책의 글의 위에는 제목 우리 문패란 표현을 쓰는데 이 문패를 보면 여기 이런 문패가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나 자신조차. 이제 건전한 회의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죠, 의심. 자기 갖고 있는 확신이나 아니면 자기 본능에 충실한 태도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할 때 일련의 믿음 체계에 대해서 때때로 믿지 않는 건전한 회의론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건전한 회의론자. 아무도 믿지 말고 나 자신도 믿지 마라. 나 자신도 도마뱀의 뇌에 의해서 그쵸. 좌우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좀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몇 가지 책에 나온 내용들로 소개해드리면 왜 그러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인간은 충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도마뱀의 뇌가 있기 때문에 이 충동적인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인간의 뇌는 하나의 독립체가 아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면 다시 여기 또 마빈 민스키 교수 얘기를 또 인용합니다. 뇌는 서로 다르고 때로는 경쟁적인 목표를 가진 마음의 사회다. 이 뇌 속이 마음의 사회다. 마음의 사회라는 표현이 읽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충돌도 일어나고 반목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역시 글 잘 쓰시는 분들은 민스키 교수님. 그래서 이게 검색을 해보셨더니 책에 나와 있도 좀 못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을 꼭 사서 읽어보려고. 왜냐면 민스키 교수. 마음의 사회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게 사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주변의 팁도 조심해야 된다. 도마뱀의 뇌가 주는 도마뱀의 뇌는 뇌가 나쁜 팁에 속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에 딱 떠오르는 거 갑자기 너무 좋아, 너무 또 이렇게 너무 좋아 보이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돌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어떤 높은 기대 수익률을 누가 제시를 했을 때 한 번쯤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투자는 옳은 결정을 자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악의 결정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실수를 줄여야 하는 게임. 그쵸. 이제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인생에서 매번 의사결정을 잘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만 의사결정을 잘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 몇 번의 의사결정이 할 때,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개인들이 막 늘상 뛰어난 투자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 평범한 투자가들이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거는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뭐 아주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개별 정보 잘하시고 부동산도 막 답사도 많이 해서 분석 잘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시지만, 평균적인 사람들은 일상도 바쁘고 그렇게 해서 돈 벌기가 어려워. 저는 사실은 그렇게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시장에 세게 갈 때 묻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놓치면 골치 아프다.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보더라도 97년, 98년 왕창 폭락하고 올랐을 때, IT 버블 때, 그다음 2003년도 끝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폭등했을 때, 요번에
집값 오르고 주가 오르다가 꺾이기 전이지만 요때 요 4번의 시기를 내가 대대 상승을 국면에 다 시장 참여했었으면 한 사람과 4번 다 못 들어간 사람들은 삶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 생각엔 20년 동안 결정 4번만 잘했어도 되는 4번이 아니라 2번만 잘했어도 돼요. 절반만 잘했어도 내 재산이 그냥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쉬운데 막상 그 한가운데 있으면 그냥 이 도마뱀의 뇌가 우리를 좌우하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막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파는 전략보다는 일반인들은 적립식으로 시장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전략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S&P 500 같은 거 계속 사다 보면 한 5년이고 6년이고 넣다 보면 한 10년 안에 한번 세게 가는 데가 오요. 그럼 그때는 가만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물러라 시장에. 네. 그런 전략으로도 날 수 있다. 내가 똑똑하지 않은 전략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네. 그런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심쿵 한방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심쿵 한방.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흥분의 사고, 공포에 파는 투자자에게 시장은 비열하다. 월스트리트는 탐욕과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돈을 벌 수 있다. 이 책을 어떤 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하세요?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책은 재밌어요. 일단은 재밌고 이 테리 버넘 이 교수가 쓴 책 국내에 2개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전 그 책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자기계발서거든요. 자기계발서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뭐 재미난 것 중에 왜 인간은 저축과 다이어트가 왜 어려운가? 그것이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시작하는 챕부터 해서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주제인데 그런 주제가 그래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투자도 여러분들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인터넷 같은 데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뭐 주식 돈 좀 벌었다고 어제도 뭐 어떤 형님의 술 먹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돈 좀 벌었다고 자기가 세상의 멘토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조언들은 극히 조심해야 돼요. 시장은 누구라도 다 패자를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가 시장에서 늘 그 승자가 됐고 제가 승자가 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조언을 하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너무 이것도 인터넷 나가겠지만 인터넷에서 제가 약간 반골기질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냥 돈 버는 하나의 능력이 더 있을 뿐이에요. 네. 근데 그 하나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다 존중해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주니까 주식 사기꾼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주식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 왜곡된 신뢰가 그 사기꾼들의 토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시간에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거.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나는 투자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돈을 얼마 정도 잃었을 때 내가 견디기 어렵지?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막 오른 거 팔 때 나는 어떤 것이 팔았지? 막 그 번 거에 취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나를 이렇게 명상하듯이 돌아보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내적인 어떤 자기의 성찰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는 뭐 크진 않더라도 좀 자그마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도움을 얻었고요. 뭐 아시는 분